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미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이 시각 현재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퇴근 시간에 폭설 수준의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눈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은 모두 그쳤지만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곳곳 교통 흐름이 마비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비상등을 깜빡이는 경찰차가 이 위로 내부순환로 진입 자체를 아예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을 바꾸려다가 되돌아가는 차량도 보이고 모두 브레이크 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순환로엔 앞서 진입했던 차량이 꼬리를 물고 멈춰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곳곳에 경찰차와 통제 차량 그리고 제설차도 배치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서 있는 연희 진입 램프는 폭설 여파로 현재 차량 진입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눈발은 멈췄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도로 통제 상황도 계속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폭설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로는 전 구간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고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이, 분당 수서로는 성남방향 수서에서 복정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와룡공원길 삼청동 우체국에서 우정일공원 양방향도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에 제설차 2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쯤 통행이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안전거리에 유의하시고 통제 구간이 많은 만큼 틈틈이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서울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TN으로도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노원구 북부간선도로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요.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차량이 아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보자는 오늘 저녁 7시 40분쯤부터 양방향 모두 차들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는 진입을 막아놔서 텅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아산병원 올림픽대교 북단 초입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아예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설로 차들이 옴짝달짝 못하고 있다면서 모두 안전운행을 했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다음에는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초입의 모습인데요. 폭설로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지어 서 있고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쉽사리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일부 차들은 지금 검정색 차량 보실 텐데요. 이렇게 유턴을 해서 이 도로를 힘겹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 고광동 수주초등학교 이 정류장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마을 버스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서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내주신 시청자는 언덕길에서 지금 보시는 길이 다소 언덕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덕길에서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 전에 보신 이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 거리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눈구름은 서울을 훑고서 경기 남부로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기 광주시
태전 분기점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차량이 도로에 이렇게 꽉 차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로 봐도 이 뒤쪽으로도 차량이 이렇게 도로에 꽉 차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이 차량이 1시간 동안에 100m도 겨우 100m도 이동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분당 율동공원에 있는 율동공원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이 광주로 넘어가는 태제고개라고 합니다. 그 갑자기 쏟아진 눈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그대로 쌓여 있고요. 차량 바퀴도 이렇게 도로 위에서 이렇게 바퀴가 헛바퀴를 도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체도 모자라서 사고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 버스와 그 뒤로 차량들이 이렇게 부딪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제보자는 이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도 대설 작업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그대로 이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차량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차량 위에 있는 차도 이렇게 바퀴가 헛바퀴를 돌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상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볼 텐데요. 수도권에 이미 많은 눈을 내린 그 눈구름대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 눈은 아마 자정 전에 대부분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기온이 낮은 상태라 내일 아침 출근길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요? 네, 수도권에 많은 눈을 뿌린 눈구름대가 시간당 40에서 50km 속도로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눈은 그치면서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지금은 충북 청주와 진천, 강원 평창에만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앞으로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서부에 1에서 5cm가량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밤 9시 기준 눈은 경기 하남 덕풍에 6.5cm, 가평 청평에 6.4, 서울 도봉구에 6.3, 서울 관측소에도 5.1cm가 쌓였는데요. 저녁 7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수도권에 시간당 5cm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경기 구리와 하남, 가평 등 21곳에 첫 대설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눈은 자정 무렵이면 그치겠지만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는데 지금 이제 추위 때문에도 걱정인데 내일 아침 출근길도 걱정입니다.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틀째 이어졌던 강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고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돌파해야 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예. 퇴근길에 많이 내렸는데 서울은 지금 이제 대설주의보가 해제됐고 지금 많이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구름이.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로가 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눈이 저녁 때까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눈은 멈춘 상태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제설 작업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쌓인 눈들이 이제 얼어붙으면서 밤 사이에 대부분의 도로들이 눈길이 아니라 이제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차량 운행이라든지 보행에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퇴근길이다 보니까 도로에 좀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도로에 계신 분들, 운전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뭐 저 어떻게 보면은 차량 운전을 하시면서 그 안에 오도가도 못하지 그대로 이제 차량 안에 계셔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아예 정지가 됐죠. 이 차량이 멈춘 상태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면 차량의 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히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이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때문에 차량의 이제 운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차량이 이제 오래 장시간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추위 때문에 뭐 이럴 때만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꽁꽁 닫아 놓치는데 이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또 환기도 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차량을 한쪽 갓길 쪽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차량 내에 계속 대기하시는 것이 이제 밤사이에 또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차량을 갓길이라든지 이런 데 세워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워놓고 도보로 이동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내부 순환도로라든지 이렇게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정지돼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동을 하실 때도 다른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서 길 가쪽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잘 하셔야 되는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반대 차선에 움직이는 차선들이 몇 차량들만 없다면 이거 그냥 뭐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제 주차장처럼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금 보니까 이제 간선도로들이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가도로라든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지면에 떠 있는 이런 도로 구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이 더 잘 녹지를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도로가 훨씬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차들이 없다 하더라도 서서히 움직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동하시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경찰이라든지 교통 통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이 제설 작업이 좀 더디면서 눈이 많이 와서 이 제설 작업이 느려지면서 사고 우려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제설 작업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최근에는 일기예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이 오기 이전에도 이를테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들을 사전에 도포하고 또 눈이 내리는 시점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런 제설 작업들을 이루어져서 사실은 큰 교통대란이라든지 또 눈에 의한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 퇴근길 시간에 집중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사실 이런 제설 작업도 사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밤 사이에 아마도 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주 도로들 중심으로 이제 제설이 이루어지니까 간선도로라든지 또 이면도로 혹은 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일까지 이렇게 이 제설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들 좀 잘 유념하셔서 내일 뭐 출근이라든지 또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될 상황입니다. 예. 오늘 특히 이제 첫눈이어서 며칠 전부터 이 예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눈이 내릴 것이다 예보가 있었고 뭐 퇴근길에 갑자기 내려서 이제 오늘 제설이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예보는 오늘 저녁 때 눈이 온다는 예보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낮 시간대는 또 날씨가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비가 올 날씨처럼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눈이 올까 생각도 하셨고요. 사실은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시내에서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떤 곳들은 이미 제설제들을 뿌려놓은 곳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사실 이제 이 제설제들이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면 제설을 하는 효과들도 훨씬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설제들이 녹이는 이 눈에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또 이런 제설제의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제설제를 미리 뿌려놓는다 하더라도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또 눈이 많이 온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좀 한계는 있었다. 말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열선이 있는 도로도 눈이 안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열선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소량으로 오는 눈이 그때그때 녹아서 이런 부분들 열선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눈이 오는 경우는 사실 열선의 효과들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이 고가도로라든지 또 주요 도로에 이렇게 이제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들은 대부분 열선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들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일 출근 또 해야 하잖아요. 교통 안전에도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밤사이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부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고 강 비서실장도 직접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했다며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거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을 염려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경질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4회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을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며 사법뿐 아니라 검찰 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잠잠하던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작 수사 정치검찰 즉각 처벌하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꾸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파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외압에 맞춰 국정조사 요구를 하자 조작 수사 기소에 방점을 찍은 요구서로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도 속전속결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하냐며 법안들의 위헌,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용도로 쓰일 거라며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 빗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가 판결을 소극적으로 하고 온갖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는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내란 공포 정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라 공방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계엄 사태의 사과 대신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한 언급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사태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며 계엄을 사실상 두둔한 장동혁 대표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부글부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40명이 계엄 반성문을 썼는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냐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참 비참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너무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고요. 민주당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장 대표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궤변과 대동소이하다면서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한다. 공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내란 공범이다.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때때로 연대했던 개혁신당조차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장 대표의 변신이 의아하다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쳤을 때 사실 황교안 대표의 결과까지 승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섬뜩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꾸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하라는 대통령 말은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당내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순한 제1야당의 행보를 넘어 민주당이 벼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방해와 외환 혐의에 이은 특검의 세 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소환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과 김 씨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교체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특검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이중기소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잠시 눈 소식 관련해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밤 10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 전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는 눈구름이 남아있지만 눈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밤 10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는 2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8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수수하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과거 홍콩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 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각각 공직 임명과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가 조사에서 특검은 김기현 의원 아내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선상 술 파티,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남은 의혹을 최대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시느라고. 네, 아무래도 조심해서 왔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곧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 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수리까지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예. 그 전에 국회에 있을 때도 코인 관련된 논란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도 문진석 그 수석 부대표가 그 텍스트 안에서도 네. 마치 같은 학교 네. 후배들 사이니까 우리 당신이 처리해달라. 네. 추천을 좀 해달라. 예, 우리 그 실제로 인사위원장인 강윤석 위원장은 건대 출신인데 또 문진석 부대표하고는 지역이 비슷합니다. 충청도입니다. 그런데도 네네네. 거기다가 논의하지 않고 실제로 김현지, 물론 이제 그 답변은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죠. 한 답변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김현지 실장한테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그런 했죠. 건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답변을 김남국 비서가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이 지금 자동차 협회라는 곳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인사비서관한테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한번 뭐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인사의 진행 과정이라고, 당이 실제로 인사를 제안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인사의 어떤 과정을 배제시킨 채 말하자면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문진석 의원 스스로가 그 동안에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에 나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방어하고 엄호했던 분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그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처음 방어를 한 게 문진석 수석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뭐 논란도 있고, 근데 어쨌든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김남국 꼬리 자르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인사비서관이 접수해서 민정수석이 검토하고 또 인사위원장이 그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직은 공직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협회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법 규정이라든지 원칙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대통령실 직원의 문제다 해갖고 김남국의 문제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중 경고하는 걸로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아마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사의 표명해서 사표를 지금 수리한 건데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어저께까지 엄중 경고받았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속도인데다가 지금 어찌됐든 그럼 김남국 비서관이 뭘 잘못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늘 그래왔던 일을 자신도 모르게 노출시킨, 그러면서 특히 현지 누나를 노출시킨 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남국 비서관 꼬리 자르기 비슷한 형태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청탁한 사람은 그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은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지 그냥 대통령실의 일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서관의 메모에서 현지 누나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훈식 형한가? 형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 이거는 인사청탁입니다. 부적절한 인사청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꼬리가 잘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서실장님하고 뭐 부속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런 호칭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공직기강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문화들이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비공식적인 근처에 있을 때는 그냥 누구 형 이렇게 부르는 뭐 마치 옛날 운동권 동지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비서가 형 누나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건 상당히 이제 구태죠. 예컨대 우리 학교 동문들끼리 짬짬이로 해먹자 이런 내용이 달려있기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실제로 뭐 그런 인맥도 뭐 이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간다가 아니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지금 현재 이 추천돼 있는 분도 결과적으로 본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전문가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사 시절에 캠프에 대변인을 했다. 그럼 사실은 대관 업무를 한 사람이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3억 원에 해당되는 고위직으로 올려주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이는 자동차 협회라면 자동차 회사의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그 3억 1억을 받아야 될 자리도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사장이 맡았다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 1급이나 고위직들이 사실은 3억이라고 연봉을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행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바로 처리가 됐고, 김현재 부속실장은 뭐 지금 이제 뭐 아무 소식이 없고, 일단 그럼 국회에서는 이 발단이 된 게 이제 문진석 수석이 이제 보낸 문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수석은 일단 엄중 경고를 받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당 원내 대표가 엄중 경고, 하여튼 엄중 경고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부적절한 인사청탁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천명한 바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물론 노출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왜 느닷없이 인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현지 누나가 등장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애초에 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총무비서관에게 인사를 또 전담하게 했다라는 정무수석의 발언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 했는데 결국 국회에 등장하지 않고 그 와중에 총무비서관직에서 소위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제1부속실장직으로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것을 사실 확인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안에 내부자들에 의해서 현진우나 훈석이 형 하면서 나오니까는 많은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요, 적어도 중등 교육만 받아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 경고에 그쳤는데, 제가 볼 때 의원직은 못 내려놔 하더라도 당직은 내려놓으면서 그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지금 인사청탁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박수현 대변인이 윤리감찰단 조사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다는데요. 이것도 너무 자기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요즘 계속해서 지금 그 악재가 잇따르는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도 있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이 사태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경태 의원 사건도 지금 이제 수사로 넘어갔죠, 경찰. 작년에 불거져야 될 것이 이제 불거지는데, 그 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이, 악화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본인은 경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아무 이해 관계가 없다 하지만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의 그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경찰이 왔지 않습니까? 신동욱 의원하고 이제 세게 부딪혔던 그랬을 때 최소한 그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그 말하자면 경찰 관련된 법안 심사할 때만이라도 장경태 의원을 나가 있으라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동욱 의원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이런 악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이런 정도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탈당을 유도해야 돼요. 법사위에서의 사보임은 물론이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김남국 비서관 사건도 있기에 해서 조금 더 당도 기강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김병기 그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소위 7인회라고 한다든지 친명 핵심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추진에도 이제 동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이런 등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죠.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을 했는데, 당시 현장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규현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9명입니다. 그 9명이 3명씩, 헌재 사무처장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판사 회의에서 3명,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인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판사, 또 영장 전담 판사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지적했듯이 삼권 분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그 3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드니 이거 길들이겠다.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서부터 이제 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속 취소 사안인지 왜냐하면 그 이유로 된 제기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번에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요. 네. 거기다 또 법 왜곡죄라는 것도 이제 하고 네. 또 이전부터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그럴싸한 구실을 대지만 이거는 사법부 자체를 상당히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도 문제 제기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할 때 이 메신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관련해서 확실히 예. 계엄과 관련해서 선을 긋는다든지 탄핵을 반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문제 삼으면 일단 그것을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예.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소위 못 묻은 게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빨리 그 과거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란과 전쟁을 벌인다 그러는데 소위 그 내란이라는 것이요. 그 특히 기득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 군대만 동원하지 않았지 지금 왜 이런 행태를 벌이느냐.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좀 털 건 털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신저들이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주장을 하면 이게 설득력이 예.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이제 힘이 실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힘이 지금 부족하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하자 이제 예. 그런 생각일 텐데 국민의힘이 한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냥 시간만 며칠 더 끌 뿐이지 결과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가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독일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요. 또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추상적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고의적으로 판사가 왜곡했다. 그 고의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형법상 또 민법상의 법관이 갖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라든 모든 증거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에 저촉되는 법안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법부의 주요 요인들도 설마 민주당이 저걸 말만 하지 통과시키겠어? 그러다가 지금 어찌 보면 큰 코를 당하는 이제 네. 그런 형국까지 와버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께 따박따박 그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예. 사안이 됐고 실제로 민주당과 어떤 그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아까 정 의원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은 국민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의로운 자기 정리와 지지율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혀 자기 계엄 1주년이 됐는데도 장동영 대표 자체로부터 전혀 새로운 변화되었다는 조짐을 안 하니까 대통령 입에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가 강하게 강성할 때 대통령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가 정말 순리대로 가는 것인데 대통령이 아주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몰고 가는 것에 지지해 주는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오부 요인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는데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해야 된다. 적어온 거 가지고 또박또박 이제 그 자리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지금 사법부가 내일 법원장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서 이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법원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하겠으나 지금 입법부에서 맘만 먹으면은 지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그 사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그 표출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서 이것이 어떤 위헌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무리 야당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그 상당히 취약한 구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요. 지금 정치권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호락호락 말랑말랑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지금 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료하게 그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의원 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정당으로서 어떤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준비되지 않고 설익은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혁이 될지 개혁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는 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또 이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법관 회의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사과 문제, 국민의힘 사과 문제. 이거 뭐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를 하다시피 이제 사과를 했는데 한 사람만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안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당위적인 이야기들이 충분히 뭐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의원들 입장에서 마치 끌려 내려오듯이 당한 데 대한 그 요구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총구를 뭐 예컨대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 팀과의 어떤 대결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당내 확실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사과하는 것보다는 당내 예컨대 양양자 최고위도 지난번 대전 모임에서 크게 이 장외 집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대구 집회도 그렇고 지금 집회가 중지되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장동혁 대표가 못하고 있고 다만 25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의 어떤 나를 막 그 사과하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지도부가 이끌고 거기서 이견이 있으면은 빠지는 건 봤어도 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대표가 빠져서 안 하는 거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드라마는 1월에 아마 우당탕탕하면서 이제 쓰여질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오히려 그 기각을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이 180도 달라진 새로운 전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빌미를 차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란 그 소위 윤석열계라고 하는 그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지금 사과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지금 독야 청청 저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힘을 생각해야 된다. 그 국민의 힘이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같은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정옥인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눈이 걱정입니다. 서울에 내린 폭설의 여파로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로 전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내부순환로 연희 진입 램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은 그친 상황이고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폭설의 여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 교통 흐름이 마비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경찰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내부순환로 진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차선을 바꾸려다 돌아가는 차량도 보이고 모두 브레이크 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위로 내부순환로에는 앞서 진입했던 차량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경찰차와 제설차 그리고 통제 차량도 배치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서 있는 연희 진입 램프는 현재 폭설 여파로 차량 진입이 아예 막혀 있습니다. 눈발은 멈췄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통행이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순환로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도로 통제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지금 내부순환로뿐 아니라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로는 현재 전 구간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이,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향 수서에서 복정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와룡공원길 삼청동 우체국에서 우정을공원 양방향도 현재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에 제설차 2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거리 유지에 유의하시고 통제 구간이 많은 만큼 틈틈이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순환로 연희 진입 램프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고 또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으로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도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녁 서울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TN으로도 시청자들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노원구 북부간선도로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오늘 저녁 7시 45분쯤부터 양방향 모두 차들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는 진입을 막거나 텅 비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아산병원 올림픽대교 북단 초입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설로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서 모두 안전 운행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초입의 모습이고요. 폭설로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로가 미끄러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유턴해서 다른 사거리로 빠져나가는 그런 차량의 모습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 부천시 구광동 수주초등학교 정류장 앞입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사이로 마을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제보해 주신 시청자는 언덕길에서 차량이 오도 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15분가량을 걸어서 갔다고 폭설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이 눈구름은 서울을 훑고 경기 남부로 향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광주시 태전분기점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이 그대로 멈춰 있고 사이드미러로 봐도 차량 앞뒤가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1시간 동안 100m 정도 이동한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끝으로 지금 보이는 모습은 분당 율동공원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태제고개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이 도로에 그대로 쌓였고요. 차량 바퀴는 빙판으로 변한 길 위에서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도 모자라 사고까지 났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버스 뒤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보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 제설 작업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예, 이렇게 영상만 봐도 오늘 저녁에 얼마나 도로 위가 심각했었는지 네. 바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제보 영상을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지금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네, 이분은 퇴근길에 폭설이 내리면서 4시간째 도로에 갇혀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성함은 알리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선생님으로 네네.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수선 아들목을 지나가지고요. 수선 아들목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차가 다행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6시 40분에 청담대교 북단에서 이제 그 청담대교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10시 30분까지 수선 아들목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아, 청담대교를 탄 게 6시 반이었는데 네. 지금 수선 아들목까지 4시간이 걸렸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대씩 이제 조금씩 분당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많은 차들이 이제 그 청담대교로부터 이어지는 수서로 이어지는 데 구간에 있고 중간 중간에 1톤 트럭이나 승용차 중에는 길에 그냥 버려진 차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네. 길이 결빙 상태입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4시간 넘게 도로 위에 계신 상황인데 이게 보통 원래 다니시는 출퇴근길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걸리는 도로입니까? 퇴근할 때 6시에 나와도 한 40분 정도면 집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오늘 뭐 하여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요. 예. 좀 이제 낮에 좀 미리 제설제를 좀 뿌려놨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제설제도 소용이 없었다는 뭐 이야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4시간째 갇혀 계시다가 지금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제 차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전화 중이시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 4시간 동안 그럼 다른 차량들 움직임이라든가 운전자들 모습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운전자들은 굉장히 침착하게 있었고요. 예.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이유가 기름이 모자란 차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본의 아니게 차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외에도 이 청담대교 진입 부근이 굉장히 막혀서 몇 시간째 멈춰 있다가 겨우 회차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청담대교 진입 후에 이제 도로에 갇힌 상황이고 그때부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네네. 청담대교 오르막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그 청담대교 내내 그리고 청담대교 건너수도 고가 구간이 있거든요. 수선 아들목까지요. 예. 거기도 계속 이제 뭐 정말 정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럼 대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절반 넘게 남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키로수로 하면 어느 정도나 남아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나 지금 내비게이션에 찍히고 있죠? 그건 지금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예. 네. 일단 통상적인 그 통근거리의 절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라면 20분 정도 남았어야 되는 거리인데 아직 귀갓길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군요. 예. 네네네.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오늘 눈은 그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들 거의 대부분 도로 위가 이제 빙판길이어서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는 지하철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네, 아유, 중간중간에 도로 결빙도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 상황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청담대교 구간은 특히 이제 수서 나들목 지나고 내리막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빙판입니다, 빙판. 차들이 정말 사고 안 나도록 막 거의 벌벌벌 기어 내려오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아무쪼록 대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내일 아침 출근길도 안전하게 또 회사로 또 도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눈구름이 지금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도로 상황은 원활하지 않고요. 특히 밤 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 내일 아침 출근길도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 화면 보입니다만 지금 눈이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은 첫눈부터 시간당 5cm가량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올해 첫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을 뿌린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현재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발은 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자정 무렵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 추위는 어떤가요? 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무척 춥겠는데요.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모레부터 풀리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54세 김영우입니다. 김영우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잡힐 날이 올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피의자 54살 김영우에 대한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볼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따로 숨겨오다 충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마트 계산대에서 20대 남성이 물건을 봉지에 넣습니다. 주류와 음료 등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엔 흉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숨졌기 때문에 경찰도 계획 범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경찰은 범행 장소에 또 다른 중학생 B양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양은 숨진 여학생이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을 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학생이 2주 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열린 대화방에서 알게 된 것을 B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B양에게서 A씨가 숨진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분노해서 범행한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향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 여성 A씨는 어제 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영어로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차모 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청이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시가가 60억 원인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이 중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은 2,0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는데 특히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세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에서 증여된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채무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 증여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자녀 B씨는 서울 송파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근저당 채무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연간 수억 원대인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에 증여세를 작게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 시세가 60억 원에 달하자 감정평가법인에 낮게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해 65% 수준인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 보증금을 조부가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 해외 주식과 골드바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강남 4구 및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려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막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300만 명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쿠팡 관련 소식입니다. 쿠팡을 통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누군가가 도용해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 중 통관 부호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곳저곳으로 번지면서 한때는 관세청이 먹통이 될 정도로 이 개인 통관부호 재발급 신청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걱정도 컸는데 마침 내년부터는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에 1년의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해외 직구에 꼭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이전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사실상 평생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1년 유효 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 1년의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존 번호가 있다면 2027년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만료되니 미리 갱신해둬야 하고요. 또 이제는 도용 정황이 포착되거나 부정 사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뿐 아니라 사용자도 스스로 번호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의 발급이나 해지는 가까운 세관 또는 이렇게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바다 건너 들어오는 수많은 물류들 사이 개인을 구분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죠. 만에 하나 도용된다면 내가 모르는 물건이 내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조금이라도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상가 바닥이 위스키로 흥건합니다. 그리고 병들이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죠. 밤사이 도둑이라도 든 것 같은데 정체가 뭐였을까요? 영상 보시죠. 지난달 말 벌어진 일이라며 어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주류 판매점 매장이 난장판이 된 건 물론이고 천장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는데요. 아침에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바로 이 녀석입니다. 화장실 변기 옆에 쓰러져 있는 이것 보이시죠? 바로 라쿤입니다. 바닥에 사지를 뻗고 철푸덕 누워있는 이 한 마리의 라쿤 느낌 오셨을까요? 만취로 이른바 꽐라가 돼서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요. 이 라쿤 새벽에 천장 타일을 뚫고 들어와 주류 선반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훔쳐먹은 이 라쿤은 잠든 상태로 현지 동물보호소로 이동됐는데요. 몇 시간 지나 술에서 깬 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웃기고 불쌍한데 좀 귀엽기도 하다. 술이 원수지 또 남일이 아니네요. 대체로 유쾌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연말 회식 자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한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공천 논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거절하자 용산과 갈등이 생겼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한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소환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사실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브리핑 직후 SNS에 김 전 검사는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시킨 인물이라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던 데다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특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2배수를 줄이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 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등이 담긴 당원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원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이번 당원 개정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학과 탐구 영역은 변별도와 난이도가 출제 의도와 부합됐지만 국어와 영어는 의도와 달리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년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의 민원 대응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진상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진상조사 결과를 반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교장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민원 처리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질병 치료를 받던 고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민원을 처리한 뒤 휴가 가라는 취지로 말한 교감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민원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못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경징계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징계는 주의 경고 수준으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교감이 고인의 휴가를 사실상 거절하고 허위 경위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도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 역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인의 병가를 막아서고 국회 거짓 보고까지 했던 관리자들에게 고작 경징계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있으면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가 적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납니다. 앞서 오픈AI와 엔비디아 CEO와 회동한 데 이어서 인공지능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회동합니다. 손 회장은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에서도 국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픈AI 샘 올트먼,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도 만나며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함께 인공지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저도 노력할 것이고.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소년공 시절을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인 원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좀 해봤고 우리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척결 메시지를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 이제부터는 민생과 경제 성장에 다시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현재와 미래, 수소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충전, 이동수단까지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수소차 충전구 위치를 찾더니 알아서 열고 충전까지 척척 마칩니다. 현재 수소차 충전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충전 로봇입니다. 높은 안전성이 기술로 이제 보증이 되는 이런 충전 로봇이 보급이 된다면 24시간 주 7일 그리고 날씨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자기 차 안에서 이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미래엔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랙터와 선박에도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하고 수소 환원 제철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대 수소 박람회에서 차세대 수소 기술을 선보이면서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수소의 전주기, 이제 그 생산부터 뭐 유통, 사용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전직에 관련되는 이제 기술을 그룹사 이제 전체에 좀 모았습니다. 그 수소를 연료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였고요. 이번 수소 박람회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250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뽐냈습니다. 수소 사회로의 전환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생태계 지원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산자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대투수 양현종이 기아에 남습니다. 최장 3년간 45억 원의 FA 계약을 맺고 사실상 종신 기아맨을 선언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일 NC전 양현종이 이우성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KBO 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세웁니다. 이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보유한 양현종은 기아에 남아 송준호가 남긴 통산 최다 이닝과 최다 승을 향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아는 세 번째 FA 자격을 얻은 양현종과 최장 3년, 총액 45억 원이 담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내년에 39살이 되는 양현종으로선 2007년 입단부터 끝까지 기아맨이 되는 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야구, 제가 해야 되는 야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에이징 커브 논란 속에 12시즌 만에 5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습니다. 이닝 수와 승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과 볼넷 대비 삼진 비율 등도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발 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실력에 팀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친다는 건 기아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온클럽맨으로 이렇게 오래 한 선수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광스럽기도 하고. 12번이 역대 최다 우승팀이지만 해태를 포함한 기아엔 영구 결번 선수가 선동열과 이종범 둘뿐입니다. 종신 기아맨을 선언한 양현종이 사실상 세 번째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식에 참석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홍 감독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추첨이 나온 다음부터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한국 대표팀이 어떤 조에 속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지 등을 묻자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식은 오는 6일 오전 2시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립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맹활약한 손흥민이 친정인 토트넘 경기장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합니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0일 프라하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때 경기장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LAFC 이적을 발표하면서 토트넘 팬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누르고 9연승을 달성하며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러셀이 26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낸 데 이어 정지석이 블로킹으로 19득점을 올리면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우리카드를 눌렀습니다. 여자부에선 IBK 기업은행이 여우현 감독 대행 취임 이후 3연승을 질주하며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정관장을 3대0으로 완파하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날릴 수 있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어 곳곳에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짝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